네, 저번 시간에 저희가 특허법의 목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서술 부분과 이제 헌법과의 관계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 이제 발명의 보호부터 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이거는 뒤에 우리 특허법 전반에 있어서 보호와 관련된 규정, 그다음에 이제 이용 도모와 관련된 규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쭉 이제 제도를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한번 참고만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자, 오늘 요번 시간 강의는 이제 우리 특허 제도의 이제 존립 근거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죠. 특허 제도의 존립 근거는 우리가 이제 독점 메타권을 왜 주느냐? 근거가 뭐냐? 그 사람이 스스로 창작했기 때문에 그 사람 거다. 예. 이렇게 당연히 그 사람 거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건설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기본적 재산건설, 기본적 수익건설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렇게 뭐 강조해서 거기까지 우리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건설은 그냥 그 사람이 창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 거고 그 사람이 사회에 유익을 끼쳤기 때문에 그 사람 거야 라는 건데 그 뒤에서 나오는 뭐 선출원주의라든가 이런 걸 설명을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통설은 뭐냐면 산업정책설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비밀을 공개하기 때문에 발명을 장려하기 위해서 등등등 해가지고 산업 정책적으로 우리 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독점 배타권을 주는 것이다. 요게 이제 산업 정책설이 되겠고요. 자, 요것이 우리는 통설이 된다. 네. 요게 통설이다.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특허제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PPT가 제가 보통 쓰는 노트북이 아니라 지금 데스크탑에서 지금 이거를 그 녹화를 하고 있어서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요 목차 있잖아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는 목차가 원래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몇 개의 서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로 했는데 여기에는 이 데스크탑에서는 그 서체가 없네요. 나머지 서체는 있는데 나머지 서체는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서체는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서체가 없는데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서체다 보니까 네,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아무튼 특허제도의 연역입니다. 특허제도 연역. 언제부터 그럼 특허제도는 생겼는가라는 겁니다. 요게 여러분들 저기 언제냐면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1474년도예요. 여기 이제 1474년도 요게 이제 베니스, 그러니까 지금은 베니스, 옛날에 이제 베네치아 이제 공국 이렇게 표현하나요? 예. 그 곳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당시 이제 이탈리아가 이렇게 5개의 큰 이렇게 공국 형태, 우리나라 뭐 삼국 시대 예컨대 고려 백제 신라 뭐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나눠져서 오랜 세월 이게 통일된 게 이제 저는 200년이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얼마 안 됐죠. 그렇게 이제 공국 형태로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들 간에 이제 경쟁이 있겠죠. 그 경쟁이 뭐였냐면 이 직물, 원래 이제 이탈리아 이제 특히 이제 북쪽 이런 데가 이제 그 의류 산업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물에 대해서 기술을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그 공국이 강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 베니스죠. 지금은 그 베네치아에서 그, 그 직물과 관련된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치하게 되면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그 기술을 확보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독점 배타권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독점 배타권을 줄 테니까 우리 공국으로 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특허제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제도는 제일 먼저 생긴 지역은 바로 이제 지중해 있는 이제 이탈리아였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고담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베네치아에서 이제 특허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 특허법은 지금 현존하고 있는 특허법은 아니에요. 네, 제일 먼저 만들어진 특허법이긴 하지만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유지되고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요게 이 베네치아 특허법이 이제 어디에 이제 어느 나라에 영향을 미치냐면 네덜란드에 영향을 미칩니다. 작지만 굉장히 센 나라 아닙니까? 네, 상업이 발전하고 이 네덜란드에 영향을 미치고 이 네덜란드로부터 이제 영국까지 이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24년도에 여기죠. 네, 1624년도에 예, 영국의 전매조례죠. 네. 이제 영국의 특허법입니다. 영국 특허법. 네. 영국 특허법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이 영국 특허법이 지금 현존하는 최초의 법령. 이거 현존하는 것 중에 최초입니다. 예, 현존하는 것 중에 최초가 이제 바로 영국 특허법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1624년이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오래전에 이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현존하는 제도예요. 다시 베네치아 특허법은 지금 현존하진 않아요. 네, 세계 최초는 맞지만, 근데 지금까지 현존하는 특허법 중에 가장 오래된 건 바로 영국 특허법이다라는 겁니다. 네,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낸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런 게 포인트가 될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베네치아 특허법이다 그래놓고 이제 그게 이제 현존하는 최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틀리게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세계 최초와 현존하는 세계 최초 요거 이제 구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우리나라로 가야겠죠.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제 특허제도가 생겼냐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고종시대, 예, 이제 조선시대죠. 그때부터도 우리 파리협약이 체결되면서 이게 1883년도에 체결이 되는데 그때 체결되면서부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 특허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제 이 권력에서 이제 주류로서 그 권력을 잡고 있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그 정책적으로 반영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전 너무나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이제 그 시대에 그렇게 반영이 됐었으면 우리나라가 네, 이렇게 나라를 잃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예, 그 이후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언제 처음 그 이제 우리 특허법이 시작된 거냐면 연역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이제 상소문 같은 게 올라갔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고 그러면 1908년입니다. 이게 1908년인데요. 이 1908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참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1905년도에 이제 을사늑약부터 해가지고 외교권 박탈당하죠. 그죠? 또 이제 그 헤이그에 이제 특사 보냈다는 이유로 이제 뭐 군대 해산되고 뭐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1908년이 뭐냐면 법령이 일본법이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해가 이제 1908년입니다. 이건 이제 보통 이제 민법령 네, 우리 쪽으로 따지면 이제 특허령 이게 전부 다 이제 1908년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법이 우리나라에 의용되고요. 이제 1910년부터는 아예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네, 뭐 이렇게 이제 나라를 잃어가는 과정 중에 처음으로 이제 특허령이라는 게 생겼어요. 뭐 디자인 같은 거 의장령, 네, 뭐 상표 같은 거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때 이제 그 처음으로 이 산업재산권법과 관련된 법이 생긴 건 맞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처음으로 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또 그 이제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1946년도에 이게 미군정 시절이죠. 이때 특허법이 만들어져요. 예, 이게 특허법이 만들어지는데 이 특허법이 만들어질 때 이제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는 뭐 산업재산권법 체계가 있잖아요. 그 체계로 이제 분할된 시점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된 시점이 아닙니다. 네. 이때 이제 아무튼 1946년도에 이제 특허법이 이제 시작이 됐고, 예, 시작이 됐고, 근데 사실 이것도 일본법하고 거의 같았어요. 왜냐면 이제 해방이 됐지만 우리 뭐
해방된 이후에 우리나라에 뭐 이거 특허 쪽에 이제 전문가가 있을 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일본법은 안 써야 되는데 그 좀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본법 기존에 썼던 일본법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조문 하나 식물 발명 규정을 하나 집어넣어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1946년 특허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6.25 이후에 이제 하나씩 법률을 정비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특허 쪽은 좀 특수한 법률이다 보니까 좀 늦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예,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해서 그래서 언제 1961년도에 여기 나와 있죠. 네, 1900 아유, 네. 제가 아직 이게 판을 쓰는 게 익숙하질 않아서 네. 1961년도에 그 특허법을 이제 만들게 돼요. 이때는 이제 특허법이 특허법 내에 이제 다른 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특허법은 특허에 관한 내용만 그리고 이제 별도로 이제 실용실험법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그 당시는 디자인 보호법이라고 안 했고요. 의장법이라고 했지만 아무튼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디자인 보호법에 해당하는 법률 따로 그 다음에 상표법에 해당하는 법률 따로 해가지고 이제 지금의 산업재산권법의 틀을 이때 처음으로 갖추게 됩니다. 이걸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961년 재정특허법이라고 얘기해요. 네, 재정특허. 그래서 우리나라 특허법은 언제부터 시작했느냐에 있어서 저는 뭐 1908년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1946년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지금 현재 산업재산권법의 틀을 갖고 제대로 법이 제정이 된 게 이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에 이제 저는 1961년 법이 처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혹시라도 제가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볼 때 뭐 그런 말씀을 아마 드릴 거예요. 강의할 때 뭐냐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이제 1908년설도 있고 이제 46년설도 있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전달을 하고 시험 문제 푸는 거니까 그냥 1961년 특허법을 그냥 처음에 시작이다. 이렇게 답을 혹시 시험 문제 나오면 해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드릴 거고 이 부분은 뭐 제가 이건 100% 이게 맞고 나머지 틀렸다가 아니라는 거 그냥 저는 이때를 제대로 된 우리 이제 산업재산권법의 시작이니까 이때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처음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특허법의 성격이에요. 자, 특허법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첫 번째는 이제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산업 입법, 법을 세웠다. 입법이라고 하잖아요. 산업 입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당연히. 자, 두 번째는 요거 먼저 얘기할까요? 자, 혼재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혼재적 성격. 우리가 이제 절차법이 있고 실체법이 있는데, 이제 절차법은, 그러니까 먼저 실체법부터 얘기하면, 요 중간에 뭐 법적 안정성 얘기는, 뭐 제가 이제 요건 얘기를 안 할까 합니다. 네, 요건 얘기를 안 하고, 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네. 네. 자, 요것만 구분하죠. 네. 아마 이제 실체법, 절차법, 이 얘기도 아마 학교에서는 시간 관계상 안 할 가능성이 더 훨씬 크죠. 네. 실체법은 이게 권리 의무를 나누는 규율하는 법률이에요. 아, 누가 권리를 갖고 있다, 누가 너는 의무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실체법의 가장 전형적으로 대표하는 법률이 뭐냐면 민법이에요. 민법은 어떤 뭐 두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두 사람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를 듣고 상황을 듣고 그럼 너가 권리자, 그러니까 너가 채권자, 너가 채무자, 그러니까 채무자는 돈 갚어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게 바로 실체법이다. 예, 거기에 관한 법률이 실체법이에요. 근데 이제 절차법은 뭐냐면 실체법에서 그러면 너가 권리자고 너가 의무자면 의무자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의무자가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럴 때는 우리 이제 법의 공권력의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걸 실현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절차법이에요, 절차법. 네, 그래서 내가 채권자인데요. 지금 돈을 안 갚아요. 돈을 좀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소를 제기하는 거죠.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쭉 어떻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자기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가와 관련돼서 이제 쭉 규율하고 있는 게 절차법.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민사소송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워낙 큰 법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법, 실체법인 민법과 그 다음에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을 따로따로 구분하고 있는데 많은 법들은요, 이걸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실체법적 내용과 절차법적 내용을 다 갖고 있어요. 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허법은 실체법적 내용도 있고 절차법적 내용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우리 특허법은 출원해서 심사를 거쳐서 특허권이 발생되는 과정이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법적 성격이 더 강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 이게 길어져서 제가 생략을 하겠지만 우리는 그 법적 안정성, 구체적 타당성이 있었을 때 우리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법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더 중요시 여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안정성이 뭐죠? 그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학교에서 만약에 수업 시간에 만약에 이게 법적 안정성, 구체적 타당성에 대해서 이게 알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아마 쉬는 시간이거나 이럴 때 질문하시면 제가 이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법, 실체법 정도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특허법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산업재산권법이 다 마찬가지지만 사법적 성격과 공법적 성격을 다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사실 제대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려고 그러면, 구분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복잡한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우리 이제 산업재산권법의 이제 전공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한 중학교 정도면 배웠을 것 같은 구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국가기관이 있어요. 국가기관이 있어요. 여기 이제 개인이 있어요. 네, 이들 간의 관계를 규율한 거예요. 이거는 수평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가기관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 법률, 공법. 자,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사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특허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우리가 이제 발명을 했습니다. 발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특허를 받으려면, 우리 특허청에 출원을 해야 돼요. 심사를 거쳐서 특허권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허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뭐예요? 공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허권이 발생됐어요. 그럼 제가 다른 사람한테 실시권을 설정하는 거죠.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거, 요거 이제 사법적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법과 사법을 모두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재적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여기 국제적 성격이거든요. 국제적 성격은 우리 이제 특허법은 좀 다른 법률과는 좀 다르게 어떤 세계 각국에 있는 나라들이 좀 이렇게 통일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출원해서 특허를 받는 거, 그럼 속지주의 원칙상 우리나라에서만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사실은 좀 제대로 그 발명이 보호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실시를 다른 나라 가서 실시해버리면 침해가 안 되는데요. 뭐 그래서 우리 특허법은 다른 나라에 특허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 또 출원을 해야 되는 거죠. 속지주의 원칙상.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 나라에 출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이제 어떤 그 절차를 좀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조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그 조약에 따라서 우리는 국제 출원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국제 출원을 국제 출원과 관련된 그 규정들 있잖아요. 이걸 전부 다 우리 특허법에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 특허법은 다른 법과는 좀 다르게 국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올라가서 여기 이제 사적 독점 보장법으로서의 성격입니다. 사적 독점 보장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원래 법은 독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법이 있습니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보통 이제 우리 공정거래법이라고 하는데 보통 지식재산 하시는 분들은 독점규제법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법률에서
그 공정 경쟁을 위해서 독점을 아주 법은 극도로 싫어합니다. 예, 그건 공정 경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예, 그게 이제 일반적인 법의 속성인데, 자, 우리 이제 특허제도와 독점규제법과의 관계에서 보면 사실 궁극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그 목적은 같잖아요. 그런데 가려고 하는 길이 독점규제법은 독점을 규제함으로써, 그러니까 독점이 없게 함으로써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고, 우리 산업재산권법은 독점을 도리어 보장해 주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존속 기간 동안 자기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니까, 인센티브로서, 창작에 대한 대가로서 도리어 독점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 목적은 같을지 몰라도 가는 길이 정반대인 거죠. 네. 여기 인센티브를 줘야지 또 새로운 발명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정 기간은 독점을 보장해주는 법이다. 우리 특허법은. 네. 그래서 이제 독점규제법과의 어떤 지금 충돌이 있잖아요. 이 충돌을 조정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송합니다. 자꾸 다른 법명이 나오려고 그래요. 독점규제법 제59조에서는 산업재산권법의 정당한 행사 있잖아요. 행사와 관련해서는 독점규제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법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권리 남용까지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독점규제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자, 그러면 요번 편도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